안녕하십니까. 청렴한 대한민국, 청렴한 공직자를 지켜주는 청렴 디자이너 박기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제청렴아카데미의 원장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 전문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직자의 배우자 그리고 청탁금지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죠. 청탁금지법을 근거로 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이 사실을 전달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같이 연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정청탁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한때는 공직자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도와주고 내조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내조의 화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도와줬던 그 공직자가 어느 정도 사회 저명인이 되고 위대한 정치가가 되면서 내조의 화신이 배우자 리스크의 원인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은 왜일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청탁금지법이나 관련되는 반부패 법령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해왔던 관행을 쫓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배우자의 리스크, 이렇게 관행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발생되는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나비효과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중국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서는 커다란 태풍으로 바뀌는 현상. 사소한 공직자의 배우자의 작은 행동이 우리 전 나라에 화제가 되고 있고 공직자 사이에 커다란 소용돌이로 맴돌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나비효과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왔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공자님의 말씀도 떠오르게 됩니다.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다. 실천으로 옮길 때 우리 배우자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완화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청탁금지법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이런 경우 위반했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부정청탁을 받고 업무 수행을 하지 말아라. 금품을 공직자는 받지 말아라. 이 두 법 적용 대상은 모든 공직자입니다. 여기에 공직자의 범위 속에서는 민간인까지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민간 언론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직자의 개념도 나타났는데요. 그 표현을 우리는 공직자 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당연히 공직자는 청탁금지법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특수한 경우 한 3가지 정도가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라면 당연히 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공직자의 배우자가 민간인이라면 아주 특별한 경우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금품을 받지 말라고 명백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수행 사인의 경우 무슨 의미죠? 공무수행 사인은 끝에 사인자, 개인입니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예요.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특별히 공무수행 사인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공무수행 사인의 경우에는 수임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인. 원칙은 일반인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경우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이 법에 따라서 제재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무수행 사인, 일반인까지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위반이 되면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는 게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거. 특정 정치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 없는 게 사실이고요. 이 없다는 것이 법을 잘못 만들어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법이 과연 미흡할까요? 왜 처벌 규정이 없을까요? 이 법의 취지를 살리는데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잘못했다면 그 배우자의 배우자, 바로 공직자를 처벌하면 되기 때문이죠. 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는 공직자들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공직자는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방법으로서는 두 가지 행위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지 말아라. 부당한 금품을 받지 말아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청탁금지법에 여러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공직자의 배우자까지도 포함시켜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런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바로 공직자를 처벌하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한 금품을 받았을 때 누구를 처벌을 하느냐?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배우자의 배우자인 공직자를 처벌할 수가 있는데 처벌하는 경우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어떤 경우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그럴 때 공직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처벌 규정이 없다 해가지고 따로 비난을 하거나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좀 해볼까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례입니다. 건설업체의 사장 B는 지자체 사장 A하고 친분 관계가 있고요. 또한 지금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육관 건립공사에 입찰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즉 건설업자 사장 B와 시장 A는 직무 관련성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배우자가 관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후원의 방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건설업체 사장이 후원금을 300만 원을 낸 사례가 되는데 청탁금지법에 어떻게 제재 규정이 있는지 지금 명목은 후원금입니다. 그런데 후원금이건 기부금이건 아니면 정성스러운 선물이건 그런 명칭과 관계없이 우리는 청탁금지법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금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품을 정당한 금품이냐 부당한 금품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부분은 명백히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시장의 행위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의 행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예 제재 대상, 언급 대상이 아닙니다.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시장이 이 후원금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정당성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은 우리는 논의의 대상으로서 제껴놓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우리가 공직자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바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받습니다. 받는 정도도 받은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에 대해서
2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 공직자의 배우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의 배우자인 공직자가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고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배우자인 시장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아주 무거운 형벌 제재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직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또 다른 중요한 한 꼭지라고 말씀드렸죠. 부정청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 배우자의 공직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조카가 승모님 저 취업을 삼촌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조카의 취업에 대해서 배우자인 공직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수수 위반 여부와 같은 경우처럼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단순히 전달만 한 사항인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단 청탁금지법에서 어떻게 청탁과 관련된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 조카의 경우죠. 조카가 자기 취업을 위해서 직접 삼촌인 취업 담당 공직자에게 취업시켜달라고 청탁을 했다면 조카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어떤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 이유는 그래도 최소한의 소통의 단계는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설령 그게 불법 행위가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막아버리면 이런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한다면 민원이나 미임이 이런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이 아닐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법에서는 그것을 허용하는 입장에서 직접 부정 청탁을 한다면 따로 제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제3자를 통해서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통 청탁을 하게 되죠. 이럴 경우 청탁을 한 사람이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조카는 좀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승무를 통해서 부정 청탁을 한 경우입니다. 우리 공직자의 배우자 제3자를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부정 청탁을 이럴 경우에 우리 배우자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공직자의 배우자도 역시 공직자였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탁한 사람보다 청탁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더 처분 수위가 높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3자를 위해서 부정 청탁을 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중개인 또는 브로커, 전문 학술 용어로서는 로비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비스트, 브로커, 중개인.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일과 연계해서 중개 업무를 한다면 칭찬도 받겠고요. 일정 부분 중개 수수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행위,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중개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도 상당히 세서 그런 청탁을 한 사람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이렇게 세게 나온다는 것.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삼촌,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청탁을 받고 업무 수행을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 되겠고요.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청탁 업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태료와 벌금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과태료의 경우 비록 금액이 3천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재산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납부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고 행정벌적 처벌로서 그냥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00만 원 이하라도 벌금을 받았다 이럴 경우라면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서 개인 신상에 기록으로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남는 부분을 우리는 전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어렵고 무서운 일은 이러한 벌금을 납부하거나 징역을 받게 되는
형벌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공직자는 당연 면직 사유가 됩니다.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그 직을 떠나고 그 기관을 떠나야 되는, 따라서 벌금 납발 금액도 자기가 따로 벌어서 내야 됩니다. 그 기관에서 받은 급여를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아주 강력한 처벌입니다. 이 취지가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공직자 부정 청탁을 갖고 업무 수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정 청탁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배우자와 연계해서 공직자의 배우자 금품 수수와 그리고 부정 청탁과 관련된 부분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저는 나비효과 부분도 생각이 났고요. 수신제가 치우 평준화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속에 공직자의 배우자 연계되는 부분을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 금지 나눠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다음에는 이해충돌 방지법과 연계해서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가족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